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다시 등교 수업 기간이죠.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6월이 되었고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기말고사와 같은 달이 되었죠. 기말고사가 6월 30일에 시작이니까 긴장 놓치지 말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한번 시험 준비를 해본다라는 느낌으로 앞에 것들 잘 복습하고 이제 앞에 있는 것들도 잘 이제 앞으로 남은 것들도 잘 공부를 해야겠죠. 이 중간 지점쯤 와가지고 이번 기말고사 범위의 한 중간쯤 와가지고 다시 한번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하자면 특히나 이 기말고사 한국사 파트가 이 소위 말하는 개항기라고 하는 시기잖아요. 이 개항기라고 하는 시기는 사실 시기가 짧아요.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간중간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는 시간 개념,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1863년 고종이 즉위를 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부터 쭉 가서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길 때까지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요렇게 되고 요 다음엔 이렇게 되고 이 다음에 이렇게 되고 하는 그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볼 수 있도록 그런 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일단 복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새로운 주제를 공부를 하겠죠. 첫 번째 독립협회, 그 다음에 대한제국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학습지 22페이지랑 교과서 117, 122페이지 이렇게 펴놓고 수업을 진행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표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게 이제 소위 폭풍의 1894년부터 1895년까지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하고 갑오개혁이 추진되고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을미사변이 발생하고 을미개혁까지 이어지는 요 전체적인 모습들을 학습지를 통해서 살펴봤었고요. 이제 여기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우린 그걸 아관파천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아관파천을 해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독립협회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가 약 2년 후 해산을 될 거예요. 자, 그 과정에 대한제국이 선포가 됩니다. 이제 황제국을 선포하게 되고요.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문서가 반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핵심적인 사건들만 일단 연표에다가 적어 놓은 건데요. 자, 보시면 그러면 독립협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활동을 하다가 왜 해산이 되었으며 대한제국이 중간에 만들어지네요. 이 대한제국과의 관계는 어떠할지, 뭐 관계가 있을지부터 이런 것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이 대한제국이 선포되는 과정, 그런 다음에 대한제국 선포된 이후에 황제국가로서 어떤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립협회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요. 독립신문이 발간되고 독립협회가 창립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독립협회, 즉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보면 되냐면 요겁니다. 요거.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우리나라의 왕, 조선의 왕이 피신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러시아 쪽의 입장이 그래, 너희 나라 지금 복잡하더라, 지금 뭐 그래 좀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와서 쉬세요, 이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왕을 보호하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왕이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다는 거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 이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 조선이 엄청나게 취약한 상태였다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에게 무언가 하나 준다는 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를 하나 줘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과의 최국 대우 조항이 있죠. 그러면 연쇄적으로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자, 보세요. 아관파천 이후에 러시아가 영향력이 강화되는 건 당연하죠. 사실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는데 영향력 강화로 이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독립국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하다, 이해가 되죠. 왕이 다른 나라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방금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서양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질 시기 정도의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자주적인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두 번째, 이권 침탈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조선이 가지고 있는 이 이권들을 어떻게 하면 또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들이 깔려있는 그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재필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이들이 먼저 생각을 한 건 민중들, 국민들을 계몽, 가르치고 이들이 뭔가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뭘 만들게 되는 거예요? 독립신문을 만들게 되는 거죠. 독립신문을 발간하게 되고요. 우리가 자주 독립 국가로서 정말 이제 청으로부터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한 국가다라고 하는 걸 이제 겉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 이제 청나라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영은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헐고 이거를 이제 독립문이라고 하는 독립문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건립을 명목으로 해서 이제 독립문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그런 명목으로 이제 독립협회라고 하는 것이 창립이 되는 거죠. 독립협회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이런 사람들, 서재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 아니면 서재필과 같은 이런 개화파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었는데, 사실 이 독립협회가 가지고 있는 의의 중에 하나는요, 이전에 급진개화파들이 일으켰던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이나 의의와 한계를 볼 때 항상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민중과 좀 멀리, 민중과 괴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만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립협회가 가지고 있는 의의 중에 하나는 이제 점차 일반 국민들, 민중들로 좀 다가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주도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차차 어떻게 일반 국민들로까지, 민중들로까지 퍼져나가는지 그 과정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들을.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독립협회가 창립이 되었고 점차 일반 국민의 참여가 확대될 건데 어떤 과정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국민 계몽이었다 그랬잖아요. 자주 독립을 하려면,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딱 서려면 일반 민중들까지도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국민 계몽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활동을 한번 보시면 자주국권, 우리가 자주적인 독립적인 국가의 권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점차 강력한 국가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국민의 참여와 지지, 민중들이 참여하고 민중들이 무언가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전에 갑신정변부터 쭉 느껴왔잖아요. 그래서 민중들의 참여와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먼저 국민들이 참여를 하려면 국민들이 알아야지. 그러니까 계몽 활동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독립협회 단체의 잡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회보를 간행해서 뭐 널리 읽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회보 이름이 이제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하는 이런 회보를 간행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 당시 이 국민 계몽 운동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치 현안들, 아니면 좀 당시에 민중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계몽적인 성격을 띠는 것들, 이런 것들, 정치적 문제 아니면 계몽적인 성격을 띠는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 주제를 잡아서 수차례 이제 토론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에 보면 토론회에서 사용했던 주제들이 몇 가지 써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 토론 주제를 잡아가지고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또 많을 때는 수백 명 정도가 이 토론회를 보러 왔다고 해요. 그럼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갈 길,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고 일반 민중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민중 계몽, 정치의식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고 있었던 거죠. 이 토론회가 독립협회 토론회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거치면서 차차 이런 독립협회 임원, 간부 세력,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이 처음 주도했던 이런 관료 중심을 좀 벗어나서 차차 민중들까지도 이 독립협회의 회원으로서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독립협회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도 세력이 완전히 예를 들면 민중으로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닌데요. 점차 독립협회의 확장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이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점차 독립협회는 민중들의 입장까지도 이야기하고 민중들의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차 이런 활동들도 가능해진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는 활동인데요. 자, 보세요.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자주국권운동을 전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렇게, 자, 지금 시기를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배경에도 써 있으니까요. 방금과 같은 과정들을 전개하고 있는 과정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수립을 합니다. 대한제국 선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뭐 서양 열강들의 이권 요구는 지속되고 있었고, 이권 침탈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건 러시아이기는 했습니다.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리 대한제국에 군사 교관을 보내주겠다, 뭐 재정 고문을 파견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거 달라, 이권들 달라. 그러니까 이권이라고 하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산림 채굴권, 광산 개발권, 뭐 철도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이권들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권 요구, 그다음에 군사 교관, 재정 고문 파견,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자,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기 위해서 자주 국권, 우리가 독립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민을 계몽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민중은 점차 들어오고 있었는데, 계속 보니까 이권 침탈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어떤 위신을 좀 깎아내릴 수 있는 이런 군사 교관, 재정 고문을 파견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려고 하니, 점차 이 독립협회가 처음에 국민 계몽을 하는 민중 계몽 운동의 성격에서 이제 정치 운동까지 하는 성격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러시아를 규탄한다거나 우리가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정치 운동을 하는 단체로 점점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요겁니다. 구구운동 상소문이라고 하는 상소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구구운동 상소문을 올리는 것으로서 독립협회가 일반적으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나선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재정, 우리 돈, 재정권, 군사권, 인사권을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행사하면서 자주독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드디어 꽤나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 거죠.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집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집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여기 써있죠. 의미가 이제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 집회였는데, 사실 만민공동회, 자, 이제 한번 모여봅시다 이러면서 모인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큰 정치적인 현안,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로서 무언가를 빼앗기고 있을 수 있겠다? 빼앗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러시아의 요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나 이권 요구를 규탄하고 거부하고 막아내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집회를 개최하게 된 거죠. 처음으로 이제 개최를 한 거고요. 만민공동회는 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무언가 막아내야 하거나 규탄해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만민공동회는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만민공동회는 그러니까 첫 만민공동회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구체적으로 해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구가, 자, 러시아 군사교관, 군사교련단 철수해라. 재정고문단 철수해라.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여기 써있잖아요. 재정, 군사, 인사권 우리 자주적으로 행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러시아가 이 요구했던 이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부산의 섬 중에 저령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도라고 부르는데요. 자, 저령도라고 하는 섬에 이제 러시아가 그 석탄을 저장할 수 있는 저탄소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령도를 조차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빌려달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자기네 땅으로, 러시아의 땅으로 저령도 조차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또 만민공동회에서 무슨 소리냐, 저령도 조차 못 해준다라고 하는 이 요구를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집회를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만민공동회에서 요구하는 이 철수 저지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권을 요구하는 것들을 중단하고 군사교련단, 재정고문단이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실제로 뭔가를 이뤄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집회,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집회까지 뭔가 열리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민중들의 계몽, 민중들의 정치의식이 조금씩 향상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시기가 된 겁니다. 눈에 점점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정치운동도 해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럼 내부에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게 될까요, 이제? 민권, 그러니까 민중들의 권리, 우리 국민들의 권리, 민권이라고 하는 것들, 또 결국 그 민권운동을 끝까지 가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까요? 국민들, 민중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참정권 얘기까지 점차 내부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이제 점차 이 만민공동회는 계속 열리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 다음에 국정개혁, 자유민권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이 민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차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신체의 자유,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이런 기본적인 민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좀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을 점차 하게 되고요. 내부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민권운동의 끝에는 결국 뭐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했어요? 국민 참정권운동,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들의 뜻, 점차 뭔가 이런 기본 민권이라던가 참정권이라던가 이런 독립협회가 보다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때 무슨 집회를 개최를 하게 되냐면요. 아까는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이번에는 일반 민중들, 백성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까지 함께 모이는 집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관료들,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라고 부르게 되죠. 자,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걸 개최를 하게 되고요. 이 관민공동회에서 하나의 문서가 결의가 됩니다. 이 문서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헌의육조라고 부르게 되고요. 헌의육조라고 하게 되고요. 결국 핵심적인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정부, 그 다음에 일반 민중들, 백성들, 국민들까지 협력을 해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 헌의육조라고 하는 문서는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나와서 고종의 허락, 재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헌의육조라고 하는 게 재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헌의육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하게 할 것.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자주 독립적으로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 참정권 운동인데 왜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일단 기본적으로 이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건 입헌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예요. 그래서 일단 이들이 생각한 건 요 시기에 이들이 생각한 건 요렇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황제의 권한이 강해야 독립협회가 황제랑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황제가 무언가 정책을 실행해주고 독립협회는 그것과 함께 정치를 해나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권을 좀 강하게, 공고하게 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고 있다.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그 해당 부처, 이권에 관한 그 해당 부서에 대신들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 도장을 찍어서 시행할 것. 중추원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중추원. 자, 세 번째,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계속 얘기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에도
한 곳에서 재정을 일어나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는 호조였고요. 호조로 일어나 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갑오개혁 때도 보면은 재정 일어나 정책이 들어가 있죠. 탁지아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재정을 일어나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헌의 6조에도 재정을 일어나 전담하여 맡으라는 게 재정을 거기서만 하라는 거 아니야, 돈을. 그러니까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그러니까 재정 일어나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행하려 하지만 뭔가 중간중간에 재정 일어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예산과 결산,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국민에게 공표하라. 이 당시에 굉장히 또 큰 요구사항일 수 있는 거죠. 자, 4번.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그 다음에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슬슬.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그 다음에 5번. 책임관은 정부의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하라. 자, 5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책임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책임관은 여러분들 조선에서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이렇게 내려가는 그 관품 알죠? 총 18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갑오개혁 때 개혁을 해요. 그래서 정일품부터 정일품, 종일품, 그 다음에 정이품, 종이품 이렇게 네 등급을 책임관이라고 불러요. 이제 갑오개혁 시기부터. 그래서 이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전혀. 그냥 알려만 주는 겁니다. 전혀 알 필요는 없고, 이 책임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이렇게 바꿔서 읽어볼게요. 고위관료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인사권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고위관료를 임명할 때 황제 맘대로 못하고 정부의 뜻을 물어서 동의 과정을 거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6조인데 6번째가 있겠죠. 6번째는 이 앞에 있는 거를 잘 지킬 것, 이런 얘기입니다. 6번째는.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렇게 5가지고요. 지금 이거네. 중추원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중추원. 자, 2번 보세요.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그러니까 이권을 주거나 이럴 때 계약과 조약을 할 때는 그것과 관련된 부서의 대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중추원 의장이라고 하는데,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거의 이제 약간 의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어떤 단체로, 어떤 조직, 로서 이제 기능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바로 뒷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헌의 6조를 지금 고종이 허락을 해줬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꽤나 개혁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꽤나 개혁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고종의 허락을 받고 나서 이 헌의 6조대로 좀 시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보수파 관료들의 불안감도 있고요. 고종 자체도 이 빠르게 개혁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내심 불안감이 아예 없진 않았을 거예요. 황제 국가를 선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황제 국가, 대한제국으로서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옆에서 좀 부추기는 겁니다. 보수파 관료들이. 그래서 사실 이 헌의 6조의 내용 자체는 완전하게 시행된다라고 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수구 세력들, 보수파의 어떤 부추김으로 인해서 점차 무언가 고종이 헌의 6조라고 하는 걸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의지 같은 것이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 독립협회가 핵심적으로 여기서 밀어붙이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중추원. 의회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는 게 이들의 핵심 요구였어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 당시에 박정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이, 정부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어느 정도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내각에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박정양을 비롯해서.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이들에게 압박 좀 푸시를 넣으면서 결국 중추원 관제는 반포가 됩니다. 중추원 관제. 즉 중추원을 어떻게 뽑을 거고, 교과서에 써 있어요. 관선, 그러니까 정부에서 뽑는 25명, 그리고 민선 25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기능을 하는, 진짜로 일종의 의회와 같은 성격을 가진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 써보죠. 의회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의회 기능. 그래서 이 중추원 관제를 반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회 기능을 하기 때문에 황제, 그리고 실제 정부, 의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의 생각은 중추원 관제가 반포되고 이 중추원에 진출을 함으로써 독립협회가 중추원에 진출을 함으로써 황제와 의정부의 권력 기능을 좀 제한하고 견제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겠다라는 의도였던 거죠. 그런데 이 중추원 관제가 반포되자 이 보수파 세력들의 반발이 매우 심각해진 상태가 됐고요. 결국 이 보수파 관료들은 익명서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익명서 사건. 그냥 익명서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뭐냐면 지금 독립협회가 독립협회를 모함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독립협회가 사실은 공화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즉 황제를 폐위시키고 대통령을 세우는 공화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얘들아 이거 군주제 국가에서 공화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반역입니다. 그렇죠? 반역이죠. 그래서 공화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써가지고 여러 거리에 벽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익명서 사건까지 발생을 한 거예요. 이제 공화정 실시 음모론이라고 하는 게 그건데, 자, 이 수구 세력의 개혁 방해, 반발, 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기로 해서 거기에다가 고종이 원래 가지고 있었을 법한 뭔가 황제권 강화에 좀 독립협회가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까지 해서 결국 이제 독립협회를 탄압을 하고 강제 해산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898년 해산됩니다. 좀 아쉽죠. 아쉽죠. 요대로 좀 더 대한제국이 고종이 심지를 가지고 이 독립협회의 의회 기능을 살리면서 한번 잘 추진해 나가 봤으면 또 어떠한 일들이 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지 또 궁금한 부분인데, 사실 요런 결국에는 이렇게 중추원이 만들어졌지만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해산이 되고 독립협회는 강제 해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할 때 이제 가끔씩 키워드로 나오는 단체가 있는데요. 황국협회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황국협회와 군대를 시켜가지고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요. 이 황국협회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여러분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에 보면은 해산공국을 혁파하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해산공국이 보부상 단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부상들이 정부의 어떤 일들을 좀 이렇게 대신 맡아주면서 뭔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국협회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황국협회도 보부상 단체고요. 어떤 국가의 사실상 약간 용역과 같은 일들을 하면서 뭔가 거기서 특권을 얻어내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와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탄압을 하게 되고 독립협회를 결국 강제 해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독립협회의 활동은 끝나게 됩니다. 자, 6번으로 한번 와보죠. 그럼 독립협회의 활동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한계는 뭐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세요. 자, 1번과 2번이 이제 의의라고 보면 되겠는데, 민중의 기반을 둔 근대화 운동을 추구하였다. 이건 아까 중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갑신정변 갑오개혁까지 거치면서 이들이 느꼈던 한계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민중과 괴리되어 있었다. 국민들과 너무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극복해보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갑신정변, 갑오개혁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습들, 그래서 민중들까지도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근대 국민국가, 이제 근대적인 국가를 지향하는 국정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했던 건 뭐예요? 입헌군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의회를 만들고 점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군주제는 유지를 하되 헌법까지 만들어서 좀 더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걸 실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 설립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으로나마 잠깐 의회적인 성격, 의회 기능을 하게 되는 단체, 기구를 만들게 되죠. 그게 중추원인 거고요. 자, 이런 의의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한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들은 주로 어디에 매달리게 되냐면 러시아에 매달리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러시아의 이권 침탈 요구가 강력했던 거는 부정할 수 없으나 주변에 다른 서양 열강들의 요구, 이권 침탈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딱
거의 경주마처럼 러시아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러시아를 배척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 그 이외의 다른 서양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써 있는 겁니다. 제국주의 열강, 다른 나라들, 다른 서양 열강들의 침략적인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딱 러시아의 경주마처럼 딱 맞춰놓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걸 좀 하나의 한계로 뽑아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 활동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았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중간에 선포가 되었던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 뭐 사실 조선에서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뭐 막상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대한제국이 선포가 된 이후에 어떠한 모습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지, 중간에 독립협회 얘기도 잠깐 나오겠죠.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모습도.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한제국의 성립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대한제국이 어떤 과정들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지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관파천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아관파천 시기 약 1년간 이제 고종이 끊임없는 환궁 요구를 받게 됩니다. 전하, 돌아오시옵소서.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드디어 약 1년 만에 환궁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운궁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좀 2번 한번 볼게요. 이 시기가 국제적으로도, 자, 삼국간섭 이후에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키면서 을미개혁을 추진을 하긴 하였으나, 현재 동아시아에 러시아라는 세력이 매우 또 강력한 세력으로 있고, 일본도 호시탐탐 계속 조선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려고 하나, 러시아도 만주와 한반도를 계속 내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딱 러시아랑 일본이 그 어떤 나라도 지금 당장 만주와 한반도에다가 선뜻 딱 뭔가 어떤 행위를 취하기에는 서로가 좀 신경 쓰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외세의 간섭이 조금, 그러니까 이권 침탈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권 침탈과는 외세의 간섭, 어떤 정치적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시기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이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요구도 있었을 겁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었다는 건 피신의 의미, 뭐 그렇게 같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조선이라는 나라의 위신이 완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조선의 왕이 러시아 공사관, 다른 나라의 공사관에 가서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러한 국제적인 배경까지 있는 상태에서 내부적인 요구들이 나오게 돼요. 칭제권은 뭐예요?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세우자, 즉 황제국가를 선포하자는 겁니다. 칭제권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독립 국가라고 하는 거를 다시 진짜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내외에 과시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대두하게 되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 고종이 오케이 하면서 대한제국, 황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대한제국이 수립이 됩니다. 자, 황제, 왕은 할 수 없는 황제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의 특권,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하늘의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조선에서는요. 근데 이제 고종이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어떤 건물을 만들게 되죠. 이제 그게 환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구단. 그래서 환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요. 이제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1897년 10월의 일이었고요.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게 되고요. 이제 이때 이제 고종이 우리가 자주 독립 국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개혁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들이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황제국을 선포하는 것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왕에서 황제가 된 거고, 여러 가지 호칭들도 다 황제국가가 됩니다. 황태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연호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때 고종의 연호가 광무고요. 광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추진되는 일련의 근대화 개혁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무연호 시기에 했던 개혁이다라고 해서 광무개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아직 독립협회가 있는 시기입니다. 독립협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럼 어떤 시기예요? 독립협회가 막 이제 국민참정권운동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막 점차 헌의욕조 고종이 제거하고 막 이럴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를 탄압하고 해산하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독립협회 파트에서 자세하게 들었으니까요. 자, 1번. 고종은 초기에는 그렇죠. 막 여러 가지 헌의욕조도 그렇고 제가를 해줬잖아요. 허락을 해줬잖아. 그래서 초기에 독립협회의 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독립협회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의회 기능이 만들어지고 중추원이 만들어지면 그게 황제나 의정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황제권 약화에 대한 뭐 개인적인 우려도 있었을 거고요. 민권 확대, 체제 개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옆에서 소위 말하는 들쑤시는 보수파 관료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위 이제 모함 그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독립협회를 이제 해산을 시키게 되는 거죠.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을 해서 해산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1899년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문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대한국의 어떤 국가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걸 일종의 헌법과 같은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근데 헌법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헌법이라고 부르기는요. 이게 기본적으로 헌법이려면 의회에서 어떤 민의가 반영이 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제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당시 대한제국에서도 대한국 헌법이 아니라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이거는요. 헌법의 규정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국가 정부에서 만들어서 반포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되고 여기에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자면 전제, 군주제, 전제, 황제권을 규정을 하고 있고 황제가 입법권, 사법권, 외교권, 군사권 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완전한 전제군주제다라고 하는 거를 대한국 국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면 1번 보세요. 대한국은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제국이다. 자주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자, 두 번째.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전제정치이다. 전제군주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 여기서 군권의 군자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군사권이 아니라 이거는 군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한한 군주권을 늘린다. 제6조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입법권이죠. 법률을 만드는 입법권을 가지고 대사, 특사, 뭐 요건 이제 외교권이죠. 외교권, 대사나 특사를 보는 미안해요. 한자를 잘못 봤네요. 대사, 특사. 이거는 사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사, 특사, 가명, 복권 등을 명한다. 이제 법적으로 뭔가 형벌을 받았을 때 그걸 사면해 주거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의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포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전, 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즉 구조가 뭐예요? 이게 외교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다른 조항에 보면 군 통수권을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6조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법률을 제정하는 건 입법권이고요. 그걸 반포하고 법을 집행하는 게 뭐예요? 사법이죠, 사법. 그러니까 이런 모든 권리를 황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군주제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문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게 되는데, 자, 이 시기에 대한제국 초기에 이어져 오고 있었던 이 개혁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아까 광무개혁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광무라고 하는 연호가 사용되는 시기에 했던 개혁이라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제목에 써있듯이 이 광무개혁의 기본적인 정신은 여기 써있는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사실 이전 것과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자, 구,
옛날 것을 본, 근본으로 삼고 새로울 것을 참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 것을 참고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전에 있는 것들을 뭐 괜찮은 거 가져다 쓰고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가져다 쓰고 이렇게 점차적인 개혁을 추구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요. 자, 대한국 국제에서도 밝혔듯이 대한국 국제에서도 군 통수권을 모두 황제가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원수부라고 하는 군사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황제권과 국방력 강화를 시도하게 되면서 원수부를 설치를 하고 이 원수부를 통해서 황제가 전체 군대를 통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뭐가 되냐면 전체 군대로 따지면 황제가 대원수가 되는 거예요. 대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광무개혁 시기에 핵심적인 개혁 내용들이라고 보면 결국 경제, 사회, 문화 파트들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경제 파트에서요,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양전 사업을요. 자, 양전 사업이 뭐예요? 측량하는 거죠. 토지 측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를 다시 한번 싹 조사를 해가지고 뭐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준도 제대로 잡고 하는 건데, 양전 사업이라는 게 이전의 양전 사업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국가 재정 확보가 목적인 건 당연합니다. 지금 세금 안 내고 있는 땅은 없나? 어디가 빠져 있나? 이런 거 살펴보기 위한 거긴 하죠. 근데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 근대적인 느낌의 이전과는 좀 발전한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미국인 측량 기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서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근대적인 좀 더 정확한 이런 측량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큰 의미죠. 두 번째가 이 측량을 해가지고요. 그냥 국가가 원래 이제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하면 양전 사업을 해서 그걸 토지를 정리해 놓은 토지 대장을 양안이라고 하거든요. 양안을 쓰게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여기서는 뭐를 발급을 해주냐면 지게라고 하는 걸 발급을 해줍니다. 지게. 이거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에게. 일부 지역에서 이제 지게라고 하는 걸 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토지를 가지고는 있었겠지만 소유권이 있었겠지만 이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라는 게 뭐야? 결국에 뭐냐면 지게라고 하는 문서를 통해서 너는 이 토지의 직접적인 소유자다라고 하는 걸 국가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증명해주는 문서를 발급한 거죠. 그게 뭐라는 거야? 지게라고 하는 겁니다. 지게.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 발급했다라고 하는 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국 러일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과정들 속에서 결국 이 지게 발급 사업, 즉 양전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 지게를 발급하게 된다. 요 지게라고 하는 거 양전 사업 과정에서 지게를 발급하게 된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상공업 진흥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어떤 서양식, 근대식 공장이라던가 새로운 형태의 회사들을 이제 국가가 어떤 재정을 좀 써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배워오라고 유학생을 파견하고 어떤 근대적으로 실업학교가 뭐예요? 실업학교? 실업자 만드는 학교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직업학교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교육기관들을 설립해서 뭔가 가르쳐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근대시설들, 전화라던가 우편, 그 다음에 전차, 철도 등이 이 시기에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차는 그거예요. 땅 위로 다니는, 땅 위에 철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서울에도 한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전차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전차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보시고 핵심적인 거는 요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양전 사업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경제 침탈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즉 뭐예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그리고 그 중간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겹치면서 어떤 좀 미묘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활동들을 해나갔으며 그 활동들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라던가 아니면 헌의육조, 중추원이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쭉 흐름을 잡아주시고 다시 대한제국으로 돌아가면 이 대한제국이 아관파천 이후에 돌아와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어떤 독립협회와의 좀 갈등이 있고 결국 해산 이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를 하고 대한국 국제 내용도 잘 알아주셔야겠죠. 그 이후에 이제 광무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광무개혁의 내용, 그 다음에 구본, 신참이라고 하는 원칙들까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외울 건 또 외워줘야겠죠.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마음 아픈 시간입니다. 자, 러일 전쟁과 국권 피탈, 나라의 권리, 국권이 빼앗기는 과정이고요. 결국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소위 말하는 소위 한일 병합 조약까지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독도와 간도, 우리가 이제 독도라는 땅과 이제 간도라고 하는 땅이 어떻게 지금 우리와 연관이 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리 얘기하지만 좀 길어질 겁니다. 아마 좀 짧지는 않을 거예요. 뭐 언제는 짧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좀 짧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이 파트만큼은 좀 잘 집중을 해서 잘 기억을 하고 이런 걸 다시 한번 겪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